야, 아버지 영정사진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됐고 도장 찍어. 남편이 아버지 관 위에 집어던진 건 국화꽃이 아니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조문객 37명이 숨을 멈춘 빈소에서 남편은 검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살아계실 때는 의리니까 참았지. 이제 붙어 있을 이유가 없잖아. 17년. 아버지의 700억 빌딩에 빈손으로 들어와 세계층을 꿀꺽 삼킨 남자가 아버지 시신이 식기도 전에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찢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접어서 상복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만 말했죠. 그래, 정리하자. 대신 하나도 빠짐없이. 남편은 그 말의 무게를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병상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남긴 것이 유언장만이 아니었다는 걸. 그리고 자기 친누나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제가 이미 전부 알고 있다는 것을. 3일장이 끝난 다음 날 남편은 거래처 사장들을 빌딩 로비에 모아놓고 큰 소리쳤습니다. 이 빌딩 곧 제 겁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나타난 건 축하 화환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날 이혼 서류를 던진 남자가 자기가 서 있는 빌딩에서 어떻게 쫓겨났는지. 등골이 서늘해지는 사이다. 복수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장례식 빈소에서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받은 48살 여성이 아버지가 남긴 단 한 줄의 메모로 700억 빌딩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밝혀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바쳐 키운 사이가 아버지 관 앞에서 이혼 서류를 던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국화향과 향 연기가 뒤엉킨 공기가 목구멍 안쪽까지 파고드는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한서진, 올해 48살. 아버지 한태수 회장의 빈소를 지키는 둘째 날 밤이었죠. 조문객 37명이 빈소 안팎으로 흩어져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저는 영정 사진 앞에 놓인 국화꽃의 꽃잎이 한 장 한 장 마르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릎 아래로 차가운 장판의 냉기가 올라왔지만 이틀째 같은 자리를 지키던 저는 이미 그 추위를 느낄 감각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때 빈소 입구로 남편 오재혁이 들어섰습니다. 검은 양복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이미 반쯤 풀려 있었고 구두 뒤꿈치가 장례식장 바닥을 찍어내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울렸죠. 재혁은 영정사진 앞에 절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양복 안주머니에서 갈색 서류 봉투를 꺼내더니 아버지 영정 앞 테이블 위에 턱 내려놓았어요.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 깔끔하게 정리하자. 조문객들의 웅성거림이 순간 멈췄습니다. 저는 봉투 위에 찍힌 글자를 읽었습니다. 이혼 합의서. 아버지의 국화꽃 바로 옆에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살아계실 때는 의리라는 게 있으니까 참았지. 근데 이제 돌아가셨잖아. 우리 붙어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 재혁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건 미소가 아니었어요.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의 여유였죠. 빈소를 가득 채운 국화향 사이로 재혁의 양복에서 풍기는 새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장례식장에 향수를 뿌리고 온 남자. 그 사실 하나가 이 사람이 오늘 무슨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17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중소기업 영업이사 출신이던 재혁은 결혼 직후 아버지를 찾아가 무릎을 꿇었더랬죠. 아버님, 사업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빌딩 한 층만 빌려주시면 반드시 성공해서 서진이 고생 안 시키겠습니다. 아버지는 웃으며 빌딩 3층 전체를 내어주셨습니다. 보증금도 월세도 없이. 사위가 잘 돼야 내 딸이 잘 되는 거 아니냐.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재혁은 그 한 층을 발판 삼아
2년 만에 2개 층으로 늘렸고 5년 만에 3개 층을 차지했습니다. 연 매출 200억. 사람들은 재혁을 자수성가한 사업가라 불렀지만 그 성공의 바닥에는 아버지의 700억짜리 빌딩이 깔려 있었거든요. 재혁은 해마다 층을 요구할 때마다 목소리가 한 톤씩 높아졌고 감사합니다는 한 글자씩 짧아졌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신 뒤로는 그 감사라는 말 자체가 사라졌어요. 야, 한서진. 멍하니 뭐해? 서류 읽어봤어? 재혁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빈소 입구로 또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시어머니 강말순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는 있었지만 손에 들린 건 조이금 봉투가 아니라 비닐봉지에 담긴 과일이었죠. 강말순은 영정 사진에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곧장 저에게로 걸어왔습니다. 서진아, 아버지 빌딩 있잖아.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재혁이 사업하는 층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알지? 아버지의 시신이 식기도 전에 빌딩 이야기부터 꺼내는 입이었습니다. 저는 강말순의 손가락이 비닐봉지 손잡이를 감아 쥔 각도를 보았습니다. 조문을 온 게 아니라 확인을 하러 온 거였어요. 강말순은 재혁 옆에 앉으며 아들의 팔을 토닥였습니다. 이혼 서류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30분 뒤 딸 수빈이가 빈소에 뛰어들어왔어요. 23살 법학과 3학년인 수빈이는 할아버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수빈이의 시선이 테이블 위 서류 봉투에 닿는 순간 울음이 뚝 멈췄죠. 아빠, 이게 뭐야? 할아버지 돌아가신 날 이게 뭐냐고. 수빈이의 목소리가 빈소 안을 갈랐습니다. 재혁은 수빈이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넌 가서 공부나 해. 수빈이의 주먹이 하얗게 질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23년 동안 아버지라고 부르던 사람에게 할아버지 빈소에서 들은 말이 그것이었으니까요. 저는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찢지 않았습니다. 던지지도 않았어요. 또박또박 반으로 접고 다시 반으로 접어 상복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래, 정리하자. 대신 하나도 빠짐없이. 재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을 거예요. 저도 그 순간에는 정확히 알지 못했으니까요. 다만 가슴 깊은 곳에서 작고 단단한 씨앗 하나가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분노라고 부르기엔 너무 차가웠고 슬픔이라 부르기엔 너무 날카로운 것이었죠. 빈소가 조용해진 뒤 저는 2년간의 시간을 되짚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신 뒤 저는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에만 매달렸거든요. 그 사이 친구 은정이가 전화해서 재혁 씨가 요즘 빌딩에서 주인 행세를 한다더라고 했을 때 저는 내 남편이 그럴 리 없어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비서 김 실장이 사위분이 회장님 서류를 요구하셨습니다라고 보고했을 때도 저는 사업 때문에 필요한 거겠지라며 넘겼죠. 3번이나 날아온 경고를 3번 다 밀어낸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그날 밤 조문객이 모두 돌아가고 텅 빈 빈소에서 저는 아버지의 유품 가방을 열었습니다. 양복 한 벌, 낡은 시계, 그리고 가죽 표지가 달아 속이 보이는 수첩 한 권. 수첩을 펼치자 아버지 특유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업 메모, 빌딩 관리 일지, 수빈이 생일 날짜까지.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떨리는 글씨로 겨우 눌러 쓴 한 줄이 눈에 들어왔어요. 종렬이에게 전화해라. 그 아래에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의 떨림으로 보아 아버지가 병상에서 마지막 힘을 짜내어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수첩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무엇을 남기셨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영정사진 속 아버지의 눈이 저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아, 아직 끝난 게 아니다. 3일장 마지막 날 발인 절차가 시작되기 2시간 전이었습니다. 저는 빈소 안쪽에서 아버지의 관을 마지막으로 닫고 있었는데 복도 너머 흡연실 쪽에서 재혁의 목소리가 흘러들어왔어요. 유리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재혁은 통화를 하고 있었죠. 김 사장님, 빌딩 건이요. 조만간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조문은 안 오셔도 됩니다. 어차피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조문은 안 오셔도 된다. 아버지의 마지막 날을 그렇게 말하는 입이었습니다. 저는 관 위에 올려놓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아직은 아니었거든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녁, 재혁은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혼 조건서라는 제목 아래 재혁의 요구사항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죠. 첫째, 빌딩 내 사무실 3개층 장기 임대권 20년 보장. 둘째, 위자료 명목 현금 50억. 셋째, 이 집 소유권 이전 50억. 저는 그 숫자를 2번 읽었습니다. 17년 동안 그 빌딩 키운 게 나야. 장인어른이 빈 건물 하나 던져준 거, 거기에 가치를 만든 건 내 능력이지. 내가 없었으면 그 빌딩 지금도 반절은 비어 있었을 거야. 재혁은 커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지 4시간 만에 양복을 벗고 면바지로 갈아입은 남자는 제 앞에서 아버지의 40년을 빈 건물 하나로 압축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진짜 얼굴은 장례식이 끝난 뒤에 드러난다는 말을 저는 그날 처음 믿게 되었습니다. 이틀 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여니 재혁의 누나 정미경이 서 있었습니다. 정미경은 겨울인데도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고 현관에 들어서며 신발을 가지런히 벗는 대신 한쪽 구두를 발끝으로 툭 차서 걷었죠. 그 동작 하나에 이 사람이 오늘 어떤 자세로 저를 대할지가 보였습니다. 서진 씨, 동생 조건 받지? 솔직히 재혁이가 양보한 거야. 원래대로면 빌딩 절반을 달라고 해도 할 말이 없거든. 정미경은 소파에 앉자마자 다리를 꼬더니 저를 내려다보듯 말했습니다. 싸워봤자 서로 피곤해. 변호사비만 몇 억 나올 거고 길어지면 빌딩 세입자들 불안해서 다 빠져. 빨리 합의하는 게 서진 씨한테도 좋아. 중재자를 자처하면서 내용은 전부 재혁 편이었습니다. 정미경의 검지 손가락이 소파 팔걸이를 톡톡 두드리고 있었는데 그 리듬이 묘하게 재촉하는 박자였어요. 저는 차를 내오며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라고만 답했습니다. 정미경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죠. 싸울 힘도 없는 여자라고 판단한 표정이었습니다. 정미경이 돌아간 다음 날 저는 아버지의 빌딩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정리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실 머릿속에는 수첩에 적힌 종렬이에게 전화해라라는 글씨가 맴돌고 있었거든요. 관리사무소에서 아버지의 30년 지기 비서 김 실장을 만났습니다. 김 실장은 아버지 장례에도 빈소를 3번이나 다녀간 사람이었죠. 사모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김 실장은 사무실 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갑자기 저를 부르셨어요. 사위분 관련 서류를 전부 복사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무상임대 계약서, 빌딩 출입 기록, 사위분 회사의 층별 사용 내역까지. 회장님이 그렇게 급하게 서류를 요구하신 건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쿵소리를 내며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아버지는 병상에서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재혁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를. 김 실장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나온 뒤 저는 빌딩 로비 구석 벤치에 앉아 아버지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페이지의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 3번 만에 상대가 받았습니다. 서진아? 전화를 받자마자 제 이름을 부르는 낮고 굵은 목소리. 아버지의 오랜 사업 파트너이자 부동산 전문 변호사 박종렬이었습니다. 너한테 전할 게 있다. 아버지가 남기신 거야. 내일 사무실로 와라. 종렬 아저씨의 목소리에는 위로도 인사말도 없었습니다. 대신 묵직한 긴급함이 실려 있었죠. 저는 네, 가겠습니다라고만 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시각 빌딩 로비에서는 재혁이 세입자들을 한 명씩 불러 모으고 있었습니다. 경비원 박 씨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귀띔해 주었어요. 사모님, 사위분이 오늘 아침부터 세입자 사장님들한테 인사를 다 돌리셨습니다. 앞으로 빌딩 관리는 자기가 맡는다고요. 경비실에도 오셔서 자기 지시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경비원 박 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재혁이 나왔습니다. 넥타이를 단정하게 매고 빌딩 주인이 된 듯 어깨를 펴고 걸어 나오는 재혁의 구두 소리가 로비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죠. 아버지가 40년 걸려 세운 빌딩에서 재혁은 장례가 끝난 바로 다음 날부터 주인 행세를 시작한 겁니다. 같은 날 저녁 수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좀 이상한 거 발견했어. 수빈이는 할아버지 장례 이후 아버지 재혁의 사업 구조가 궁금해져서 법학과 동기들과 함께 공개된 법인 등기부를 열람했다고 했어요. 아빠 법인 등기에 고모가 이사로 올라가 있어. 근데 등재 시점이 할아버지 입원하신 때랑 정확히 같은 달이야. 그리고 법인 주소가 원래 강남이었는데 할아버지 빌딩 주소로 바뀌어 있고 등기 변경 시점이 아버지 입원 시점과 일치한다. 정미경이 재혁의 법인에 이사로 들어간 것이 2년 전 아버지가 처음 쓰러지신 바로 그 달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틀 전 제 앞에서 중재자를 자처하던 여자가 2년 전부터 재혁의 법인에 발을 담그고 있었던 거예요. 소파 팔걸이를 톡톡 두드리던 정미경의 검지손가락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건 재촉이 아니라 셈을 하고 있던 거였어요. 그 다음날 아침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강말순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사시던 친정집 이야기를 꺼냈어요. 서진아, 아버지 집 비어 있잖아. 우리가 들어가 살면 관리도 되고 좋지 않겠니? 빈집은 금방 망가지거든. 49제도 지나지 않은 아버지의 집을 자기가 차지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강말수는 친정집 현관의 디지털 도어로 비밀번호까지 물었어요. 저는 생각해 볼게요라고만 답했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강말순이 현관 앞에서 재혁에게 전화하는 목소리가 들렸죠. 재혁아, 서진이가 많이 약해져 있더라. 지금 밀어붙이면 돼. 저는 그 말을 등 뒤로 들으며 복도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밀어붙이면 된다. 그래요, 밀어붙여 보세요. 누가 무너지는지 두고 보자. 그날 밤 저는 재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혼 조건 생각해 볼게. 시간 좀 줘. 재혁은 3분 만에 답장을 보내왔어요. 현명한 판단이야. 천천히 생각해. 그 문자를 읽으며 저는 내일 종렬 아저씨의 사무실에서 무엇을 듣게 될지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갈비뼈 사이에서 서로를 밀어내고 있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코트를 걸치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종렬 아저씨의 사무실이 있는 종로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같은 시각 재혁은 빌딩 3개층 사무실의 거래처 대표 5명을 불러 모아 확장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이 빌딩은 곧 제 겁니다. 크게 한번 해봅시다. 제역의 자신감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죠. 아직 이 빌딩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남자의 목소리가 그 시각 빌딩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을 겁니다. 종렬 아저씨의 사무실은 종로 뒷골목 오래된 건물 4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좁은 계단을 올라가니 복도 끝에 박종렬 법률사무소라고 적힌 동판이 걸려 있었죠. 문을 열자 오래된 가죽과 종이가 뒤섞인 냄새가 코끝에 닿았어요. 종렬 아저씨는 65살 아버지와 30년을 함께한 사업 파트너이자 부동산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허리가 꼿꼿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의자에서 일어나며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군요. 인사도 위로도 없었습니다. 대신 돌아서서 벽면 금고의 다이얼을 돌렸어요. 금고 안에서 누렇게 바랜 대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 겉면에 아버지의 글씨가 있었죠. 서진에게 종렬이가 전해줄 것. 그 글씨를 본 순간 목 안쪽이 뜨거워지며 숨이 막혔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손이 이 봉투를 만지고 이 글씨를 쓰고 이 금고에 넣었다는 사실이 손끝을 통해 전해져 왔거든요. 태수 형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직접 가져왔다. 내가 죽고 사위가 이상한 짓을 하면 그때 서진이한테 줘라. 그 말만 남기고 가셨어. 종렬 아저씨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3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째, A사 용지 12장. 제역이 지난 1년간 아버지 빌딩 지분 30% 금액으로 210억 원 상당을 자기 명의로 이전하기 위해 만든 위조 서류의 사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는데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던 시기에 발급된 것이었죠. 둘째, USB 하나. 종렬 아저씨가 노트북에 꽂자 녹취록 3건이 재생되었습니다. 첫 번째 녹취록에서 제역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장인이 병원에 있는 동안 서류 처리 끝내야 해. 도장은 내가 구했어. 등기 7번무사는 누나가 알아봐. 누나. 제역이 통화 상대를 누나라고 불렀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여자였는데 어딘가 귀에 익은 톤이었지만 잡음 때문에 또렷하게 잡히지 않았어요. 두 번째 녹취록에서 제역은 장인 도장 가져오는 건 간병인이 자리 비울 때 했다라고 말했고, 세 번째에서는 등기 반영되기 전에 장인이 깨면 끝이니까 서둘러라고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셋째, 접힌 편지지 한 장. 아버지의 자필이었습니다. 서진아, 사위가 내 도장을 몰래 가져간 걸 간병인이 알려줬다.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다. 내가 새 층을 내어준 사람이 설마 그럴까 싶었다. 하지만 종렬이가 확인해 보니 사실이더라. 내가 직접 나서면 내가 다칠까봐 종렬이에게 증거를 맡긴다. 이 아비가 살아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편지를 읽는 동안 글자가 2번 흐려졌습니다. 눈물을 닦을 수가 없었어요. 닦으면 아버지의 글씨 위에 떨어진 물기까지 지워질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는 병상에서 몸도 가누지 못하시면서 혼자 이 싸움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딸에게 한마디 말하지 못하고 증거만 모아 금고에 넣어두셨던 겁니다. 종렬 아저씨가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네더니 서류 한 묶음을 더 꺼내 놓았습니다. 서진아, 더 중요한 게 있다. 태수 형이 돌아가시기 2주 전에 빌딩 전체를 내 단독 명의로 생전 증여 등기를 완료하셨다. 지금 이 순간 저 빌딩의 법적 소유자는 너야.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700억짜리 빌딩이 이미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이 여기까지 대비하셨어. 종렬 아저씨가 추가로 꺼낸 것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담당 주치의가 작성한 의사능력 소견서로 증여 서명 당일 아버지의 인지 기능과 판단 능력에 문제가 없었음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문서였어요. 다른 하나는 공증 사무실에서 촬영한 영상이었는데 아버지가 직접 펜을 들고 증여 서류에 서명하시는 모습이 7분간 끊김없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영상 속 아버지는 약해지신 손으로 펜을 쥐고 서명한 글자를 쓸 때마다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셨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재혁이가 나중에 장인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명했다고 따지고 들 걸 대비한 거다. 태수 형은 빈틈을 남기지 않으셨어. 가슴 안쪽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꿈틀거리며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몸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제가 밟고 설 땅을 한 치의 오차 없이 다져 놓으셨던 거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재혁을 고발하겠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죠. 하지만 종렬 아저씨가 제 손목을 잡았어요. 지금 고발하면 재혁이가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 수 있다. 녹취록 속에 누나라는 호칭이 나왔지. 공범이 있어. 한 놈만 잡으면 나머지가 도망친다. 둘 다 한꺼번에 잡으려면 재혁이가 스스로 함정에 걸어 들어오게 해야 해. 종렬 아저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녹취록 속 누나의 정체를 밝혀야 했어요. 급하게 움직이면 그 사람만 빠져나갈 수 있었죠. 저는 주먹을 풀고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재혁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한다. 이혼 협의에 응하는 척하면서 재혁이 방심할 때까지 기다려. 내 아버지도 그렇게 하셨어. 병상에서 석 달을 참으셨다. 아버지가 석 달을 참으셨다면 저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참아야 했어요. 사무실을 나서려는데 종렬 아저씨가 등 뒤에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태수 형이 마지막에 한 말이 있다. 우리 서진이는 순에 빠져서 걱정이다. 근데 형이 틀렸어. 내 눈 보니까 순한 사람 눈이 아니더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며 코트 주머니에 넣어둔 이혼 서류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어요. 상복 주머니에서 코트 주머니로 옮겨 넣은 그 서류가 이제는 다른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수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고모법인 계좌에서 이상한 거 발견했어. 아빠 법인에서 고모 개인 계좌로 석 달 동안 6번 이체된 내역이 있는데 금액이 전부 달라. 2천만 원, 3,500만 원, 5천만 원. 정기적인 급여가 아니라 뭔가 건별로 지급된 것 같아. 건별 지급. 일을 하나 끝낼 때마다 돈을 받은 것이라면 정미경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재혁의 빌딩 탈취 작업에 실무로 가담한 공범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틀 전 제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중재를 자처하던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수빈아, 잘 찾았다. 근데 이거 아빠한테 절대 들키면 안 돼. 고모한테도 마찬가지고. 넌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평소처럼 행동해야 해. 수빈이가 잠시 침묵하더니 단단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알았어, 엄마. 할아버지가 남긴 거잖아. 내가 망치지 않을게. 전화를 끊고 저는 녹취록 속 재혁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도장은 내가 구했어. 등기 7번무사는 누나가 알아봐. 누나. 정미경. 소파 팔걸이를 톡톡 두드리던 그 손가락이 법무사를 알아보고 위조 서류를 만들고 건별로 수수료를 받은 손가락이었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 재혁과 마주쳤습니다. 재혁은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제가 들어오자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이혼 조건 좀 더 천천히 이야기하자. 아버지 재산 정리가 복잡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저는 재혁의 뒷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턱에 힘을 주었죠. 재혁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그래. 천천히 해. 급한 건 나도 아니니까라고 답했습니다. 급하지 않다고 말하는 남자의 발이 소파 위에서 까딱거리고 있었어요. 그 발의 떨림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급하다고, 빨리 끝내고 싶다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이 아비가 살아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아버지, 미안하실 것 없습니다. 아버지는 살아서도 지켜주셨고 돌아가셔서도 지켜주고 계시거든요. 이제 제 차례입니다. 종렬 아저씨의 사무실을 다녀온 뒤 저는 2주 동안 재혁 앞에서 완벽한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재혁의 커피를 내려 식탁에 놓았고 저녁에는 재혁이 내미는 이혼 조건서의 항목을 하나하나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임대권 20년 보장. 이건 좀 길지 않아? 저는 조건서 위에 형광펜으로 밑줄까지 그으며 물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민하는 아내의 표정을 만들었어요. 재혁은 소파에 기대앉아 다리를 꼬며 웃었죠. 20년이 길어? 내가 17년 동안 그 빌딩 키운 건데 30년을 달라고 해도 할 말 없지. 그렇긴 하지. 메모해 둘게. 저는 수첩에 또박또박 적는 척했습니다. 수첩 위에 글씨가 번지지 않도록 펜을 쥔 손에만 힘을 주었죠. 나머지 손가락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재혁은 보지 못했습니다. 보려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역시 현명한 판단이야. 괜히 싸워봤자 서로 피만 보거든. 재혁은 제가 고분고분해질수록 목소리가 느긋해졌어요. 그 느긋함이 곧 방심이 되고 방심이 곧 빈틈이 된다는 것을 저는 아버지의 편지에서 배웠습니다. 아버지도 석 달을 그렇게 참으셨으니까요. 위장 2주째 되던 날 저는 빌딩 관리사무소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소유주 자격으로 최근 2년간의 서류 전체를 열람하겠다고 요청했죠. 관리소장이 서류함을 꺼내다 말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모님, 사실 오 사장님이 지난주에 서류 일부를 가져가셨습니다. 사업 관련 자료라고 하시면서 임대계약서 원본 3건과 빌딩 감정평가 보고서를 가져가셨는데 재혁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가져갔다는 건 자기에게 불리한 것들을 치우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죠.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남편이 사업 정리 때문에 그랬나 보네요라며 웃었습니다. 관리소장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사무소를 나서자마자 종렬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저씨, 재혁이 서류를 빼돌리기 시작했어요. 임대계약서 원본하고 감정평가 보고서요. 원본은 이미 복사본이 우리한테 있다. 태수 형이 김 실장을 통해 미리 다 복사해 두셨으니까. 재혁이가 원본을 없애봤자 소용없어. 아버지의 그물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촘촘했습니다. 같은 주 수빈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수빈이는 법학과 상속법 담당 이 교수에게 찾아가 실제 상속 분쟁 사례를 분석하는 실습 과제를 제출하겠다고 허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교수는 수빈이의 가정 사정을 모른 채 좋은 주제라며 법인 등기 열람 방법과 이해관계인 추적 기법을 직접 지도해 주었죠. 동시에 수빈이는 종렬 아저씨의 사무실에서 실무보조원 자격을 얻어 재혁법인의 세부 등기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고모가 아빠 법인 이사로 등재된 날짜가 2년 전 3월 7일이야. 할아버지 처음 쓰러지셔서 입원하신 날이 3월 4일이고 사흘 차이야. 사흘. 아버지가 쓰러지신 지 사흘 만에 정미경이 재혁의 법인에 이사로 올라간 겁니다. 우연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정확한 타이밍이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아빠 법인 명의로 부동산 감정평가 업체에 할아버지 빌딩 감정을 의뢰한 기록이 있는데 의뢰 날짜가 고모 이사 등재 2주 뒤야. 빌딩 감정 의뢰. 지분을 빼돌리려면 먼저 빌딩의 가치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감정평가는 빌딩 탈취의 첫 단추였던 거예요. 재혁과 정미경은 아버지가 병원 침대에 누운 바로 그 순간부터 빌딩을 삼킬 준비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종렬 아저씨가 정미경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전해왔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 서류 4장이 펼쳐져 있었죠. 정미경, 4년 전에 부동산 사기로 집행유예 2년 받은 전력이 있다. 타인 명의로 빌라를 매매한 거냐. 그리고 이것 봐라. 종렬 아저씨가 가리킨 서류는 정미경이 재혁의 법인의 투자 명목으로 2억 원을 넣은 약정서였습니다. 약정서 하단에는 빌딩 지분 확보 시 투자금의 15배에 해당하는 배당금 지급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2억 원을 넣고 30억 원을 가져가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정미경은 중재자가 아니야. 투자자야. 재혁이한테 2억을 걸고 빌딩 지분이 넘어오면 30억을 챙기는 구조지. 중재자의 가면을 쓴 도박꾼. 제 소파에 앉아 서진 씨한테도 좋아라고 말하던 입으로 속으로는 30억을 세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수빈이가 종렬 아저씨 사무실로 직접 찾아왔어요. 실무 보조원으로 재혁 법인의 세부 거래 내역을 분석하던 중 한 가지를 더 발견한 거였습니다. 아저씨, 이것 좀 보세요. 고모 개인 계좌 말고 고모 이름으로 된 별도 법인이 하나 더 있어요. 정미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회사인데 이 법인이 아빠 법인과는 아무 거래도 없어요. 근데 이 법인 명의로 할아버지 빌딩 인근 토지 매입 자금을 금융기관에 타진한 기록이 있습니다. 종렬 아저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빌딩 인근 토지? 재혁이 법인과 무관하게? 네. 고모가 아빠를 도와서 빌딩을 빼돌린 다음에 자기 법인으로 옆 땅까지 사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벌일 준비를 한 거예요. 어쩌면 아빠 지분까지 나중에 흡수하려고. 수빈이의 말이 끝나기 전에 저는 이해했습니다. 정미경은 재혁의 공범인 동시에 재혁을 이용하고 벌일 준비까지 마친 사람이었어요. 재혁은 누나를 믿고 빌딩을 훔치려 했지만 그 누나는 동생까지 먹잇감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독사가 제 꼬리를 삼키는 형상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저는 종렬 아저씨에게 2가지를 부탁했어요. 첫째, 아버지가 남긴 녹취록 속 누나의 목소리를 정미경의 음성과 대조하는 감정을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 둘째, 수빈이에게 고모 정미경과 자연스럽게 만나 대화를 녹음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흘 뒤 수빈이가 정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빈이는 목소리에 떨림까지 섞으며 말했죠. 고모, 나 아빠 엄마 이혼 때문에 너무 힘들어. 엄마는 맨날 울기만 하고 아빠는 전화도 안 받아. 고모한테밖에 말 못하겠어. 정미경은 수빈이를 카페로 불렀습니다. 수빈이의 말에 따르면 정미경은 커피를 시키자마자 수빈이의 손을 잡으며 고모가 다 해결해 줄게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 손이 빌딩 지분 위조를 지시하고 30억 배당 약정서에 도장을 찍은 손이라는 것을 수빈이는 알고 있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수빈아, 내 엄마가 순순히 도장 찍으면 내 아빠가 빌딩에서 크게 한 몸 잡아. 그러면 너한테도 좋은 거야. 아빠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지. 장인어른이 사위에게 빌딩을 내어줄 때 했던 말과 같은 구조였습니다. 사위가 잘 되면 딸이 잘 되는 거다. 아버지의 선의를 똑같은 형태로 복사해서 손녀에게 써먹고 있었던 거예요. 수빈이는 그 대화를 한마디도 빠짐없이 녹음했습니다. 고모, 근데 빌딩이 진짜 아빠 거 돼?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상속이 복잡하지 않아? 그건 고모가 알아서 다 해놨어. 법무사도 구해놨고 내 엄마 도장만 찍으면 끝이야. 법무사도 구해놨다. 녹취록 속 재혁의 말과 정확히 맞물리는 발언이었습니다. 등기 7법무사는 누나가 알아봐.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수빈이가 녹음 파일을 가져온 날 밤, 저는 파일을 3번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정미경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올 때마다 제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던 그 얼굴이 떠올랐죠. 서진 씨한테도 좋아. 그 말을 할 때 소파 팔걸이를 두드리던 손가락. 그 손가락이 새물하고 서류를 위조하고 법무사를 구하고 2억을 걸고 30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재혁은 빌딩에서 한층 더 큰 판을 벌이고 있었어요. 빌딩 1층 로비에서 대규모 사업 설명회를 열겠다며 거래처 대표 20여 명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빌딩 소유권 확보 후 신사업 런칭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죠. 경비원 박 씨가 조심스럽게 전해준 바로는 재혁이 로비에 대형 현수막까지 주문했다고 했어요. 설명회 일주일 전 재혁이 저녁 식탁에서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빨리 도장 찍어줘. 설명회 전에 정리해야 돼. 다음 주 초에 찍을게. 변호사가 서류 검토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대. 변호사? 무슨 변호사를 써? 돈 아깝게. 이혼이 처음이니까 한 번은 검토받아야지. 나도 손해보기 싫거든. 재혁의 표정이 찰나 굳었다가 곧 풀렸어요. 그래, 알았어. 근데 다음 주 초 넘기면 안 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떴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이 가볍기만 했어요. 설명회 당일까지 딱 맞게 시간이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설명회 3일 전 종렬 아저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음성 감정 결과 나왔다. 녹취록 속 재혁이 통화 상대 목소리, 정미경 음성과 98% 일치. 98%. 사실상 동일 인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상에서 녹음해둔 그 목소리의 주인이 재혁의 누나 정미경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재혁의 빌딩 탈취는 혼자만의 범행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나가 설계하고 동생이 실행한 공모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밤거리에 빌딩의 불빛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어요. 재혁이 저 빌딩에서 20여 명의 거래처 앞에 서는 날, 저도 그 자리에 설 겁니다. 재혁이 가장 높이 올라간 그 순간에 발밑의 바닥을 빼낼 겁니다. 아버지가 남긴 방패로 이제 칼을 만들 차례였습니다. 설명회 2일 전 저는 아버지가 사시던 친정집을 찾아갔습니다. 강남 뒷골목 오래된 양옥집. 대문을 열자 마당 한켠에 아버지가 심어둔 국화가 시든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무도 물을 주지 않은 화분 위로 낙엽이 쌓여 있었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자 2주 넘게 닫혀있던 집 안에서 먼지와 약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밀려 나왔죠. 아버지의 슬리퍼가 현관 한쪽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벗어놓은 그 자리 그대로. 신발장 위에는 아버지가 매일 아침 손수 닦으시던 안경이 케이스 없이 놓여 있었어요. 주인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물건들 사이를 지나 저는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재 책장에는 아버지가 40년간 모은 부동산 관련 서적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죠. 저는 서류를 정리하기 위해 책장 아래 서랍을 열었는데 서랍 뒤쪽에 무언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손을 넣어 꺼내자 가죽 표지가 달아 색이 바랜 앨범 한 권이 나왔어요. 책장 뒤에 숨겨둔 듯 먼지도 거의 묻어 있지 않았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숨이 멎었습니다.
첫 장은 제 결혼식 사진이었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저와 그 옆에서 제역의 손을 잡고 웃는 아버지. 아버지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그 주름 사이로 물기가 비치고 있었더랬죠. 다음 장에는 수빈이의 돌잔치 사진. 아버지가 수빈이를 안고 카메라를 보는 대신 손녀의 얼굴만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사진은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수빈이의 유치원 졸업, 초등학교 입학, 중학교 교복 사진. 그 사이사이에 아버지가 빌딩 준공식에서 찍은 사진, 빌딩 앞에서 세입자들과 함께 찍은 신년 인사 사진이 끼워져 있었죠. 가족 사진과 빌딩 사진이 번갈아 나오는 이 앨범은 아버지에게 가족과 빌딩이 같은 무게였다는 것을 말없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기자 사진 대신 접힌 메모지 한 장이 끼워져 있었어요. 병원 편지지에 적힌 아버지의 글씨. 종렬 아저씨의 금고에서 나온 편지보다 글씨가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더 나중에 더 힘이 빠진 상태에서 쓰신 것이겠죠. 이 빌딩은 맨손으로 시작해서 40년 걸려 세운 거다. 처음에 이 건물 샀을 때 천장에서 빗물이 새서 양동이 5개를 놓고 잤다. 서진이 내가 지켜라. 그리고 수빈이한테 말해줘라. 할아버지가 수빈이 대학 합격했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양동이 5개. 저는 그 숫자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빈손으로 시작해서 700억짜리 빌딩을 세우기까지 천장에서 비가 새는 건물에서 양동이를 놓고 주무셨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아버지는 저에게 한 번도 고생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늘 아버지는 괜찮다, 서진이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하셨죠. 그 말 뒤에 양동이 5개가 숨어 있었다는 걸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야 알았습니다. 앨범을 품에 안고 서재 바닥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말로 하지 못한 것들이 이 앨범 안에 전부 들어 있었거든요. 사진 한 장 한 장이 사랑한다는 말 대신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나더니 수빈이가 서재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엄마, 여기 있을 줄 알았어. 수빈이는 어깨에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꺼낸 것은 투명 파일 한 권이었죠. 안에는 수빈이가 직접 작성한 타임라인 자료가 들어 있었어요. 2년 전 할아버지 입원부터 현재까지 재혁과 정미경의 모든 행동이 날짜와 증거 번호와 함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고모가 아빠 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날, 아빠가 빌딩 감정평가를 의뢰한 날, 할아버지 도장이 몰래 사용된 날 고모한테 건별로 돈이 이체된 날짜까지 전부 넣었어. 종렬 아저씨도 확인해줬고 23살 아이가 만든 자료라고 믿기 어려운 정밀함이었습니다. 저는 수빈이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어요. 할아버지를 닮은 이마와 저를 닮은 턱선 사이에서 단단한 눈빛이 빛나고 있었죠.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을까? 아니, 이 아이는 할아버지가 떠난 빈자리를 제 방식으로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수빈이에게 아버지의 편지와 녹취록, 종렬 아저씨가 확보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었습니다. 수빈이는 증거를 넘기며 법적 효력을 짚었어요. 녹취록은 이해관계인인 할아버지가 직접 확보한 증거니까 법적 증거 능력이 있어. 내가 고모를 녹음한 것도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거라 문제없고, 고발장은 종렬 아저씨가 이미 최종 검토 끝내셨대. 수빈이와 나란히 앉아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자니 아버지가 이 방에서 부동산 서류를 펼쳐놓고 밤새 일하시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이 서재에서 아버지가 빌딩을 세우셨고 같은 서재에서 아버지의 딸과 손녀가 그 빌딩을 지키려 하고 있었어요.
설명의 전날이 왔습니다. 재혁은 빌딩 사무실에서 새 양복을 받아 입고 거래처 대표들에게 확인 전화를 돌리고 있었어요. 경비원 박 씨가 전해준 바로는 재혁이 로비에 세울 대형 현수막의 시안을 3번이나 수정시켰다고 했습니다. 현수막 색상부터 글씨 크기까지 일일이 지시한 남자. 내일이 자기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거라고 믿고 있었겠죠. 같은 시각 재혁이 정미경에게 전화하는 목소리를 수빈이가 전해주었습니다. 수빈이가 아버지 사무실에 들렀다가 복도에서 들은 통화였어요. 누나, 내일이면 끝이야. 거래처 22명 확정됐고 발표 자료도 완벽해. 서진이는 다음 주 초에 도장 찍기로 했으니까 설명회 끝나고 바로 등기치자. 정미경의 대답은 수빈이에게까지 들릴 만큼 또렷했다고 합니다. 서진이 도장 찍으면 그날로 법무사 보내. 하루도 안 쉬고 바로 처리할 거야. 하루도 안 쉬고. 도장이 찍히기만을 기다리는 2마리 독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같은 시각 종렬 아저씨의 사무실에 있었어요. 책상 위에 4건의 서류가 놓여 있었죠. 사문서 위조 고발장, 빌딩 전 측명도 통보서, 무상임대 계약 해지 통보서, 재혁법인의 불법 지분 이전에 대한 가처분 신청서. 종렬 아저씨가 한 장 한 장 넘기며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고발장은 재혁과 정미경 2사람 동시에 걸었다. 명도 통보는 소유주인 내 이름으로 나간다. 가처분은 내일 오전에 법원에 접수하고 설명의 시간에 맞춰 빌딩에서 집행하면 돼. 저는 4장의 서류에 차례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을 찍을 때마다 손끝에서 묵직한 감촉이 전해졌어요. 이 도장의 주인이 누구인지 재혁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찍힐 줄 알았던 도장이 고발장 위에 먼저 찍혔다는 사실을. 사무실을 나서며 종렬 아저씨에게 물었어요. 아저씨, 아버지가 이 모든 걸 준비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종렬 아저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등을 돌린 채 낮은 목소리로 답했죠. 형이 마지막에 그러더라. 서류는 종렬이 내가 맡아줘. 나는 서진이 걱정에 잠이 안 온다. 형이 마지막으로 걱정한 건 빌딩이 아니라 너였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이를 악물었어요. 울기에는 아직 일렀습니다. 내일이 끝나고 나서 아버지 앞에서 울어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빌딩 관리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설명회가 예정된 로비에 제가 소유주 자격으로 방문할 겁니다. 동행인이 2명 있을 거예요. 관리소장은 등기부를 재확인한 뒤 사모님이 유일한 소유자이십니다. 협조하겠습니다라고 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빌딩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일이면 재혁이 저 로비에서 20여 명 앞에 설 겁니다. 그리고 저도 설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친정집 아버지의 서재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세워놓고 내일의 계획을 마음속으로 보고했어요. 아버지, 재혁이가 빈소에서 이혼 서류를 던진 날부터 오늘까지 23일이 지났습니다. 내일이면 끝납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쓰겠습니다. 영정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앨범 첫 장의 결혼식 사진에서 눈가에 물기를 머금고 웃으시던 그 표정 그대로였어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걱정만 하셨던 겁니다. 딸이 잘 살고 있는지, 손녀가 밥은 잘 먹는지, 사위가 이상한 짓은 하지 않는지. 그 걱정이 수첩 한 줄이 되고 편지 한 장이 되고 금고 속 봉투가 되고 앨범 한 권이 되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밤 11시 수빈이에게서 전화가 울렸어요. 엄마, 내일 나도 같이 가도 돼?
잠시 망설였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재혁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수빈이의 목소리는 이미 대답을 알고 있는 사람의 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빌딩이니까 할아버지 손녀도 와야지. 수빈이가 전화 너머로 짧게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아버지의 서재를 한순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재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서서히 번져왔어요. 설명회 당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코트 주머니 안에 이혼 서류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빈소에서 접어넣은 그 서류는 23일 동안 제 주머니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 이 서류의 주인에게 돌려줄 겁니다. 재혁이 원하던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해서 같은 시각 빌딩 1층 로비에서는 재혁이 대형 현수막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약이라는 붉은 글씨가 로비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죠. 거래처 대표 20여 명에게 보낸 초청장의 참석 확인은 전날 밤까지 전원 완료되었어요. 재혁은 새 양복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선 남자의 얼굴이 거울 속에서 웃고 있었죠. 그 웃음이 오늘 안에 어떤 표정으로 바뀔지 거울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설명회 당일 오전 10시 빌딩 1층 로비는 재혁이 꿈꾸던 무대 그 자체였습니다. 새로운 도약이라고 적힌 붉은 현수막과 천장에서 바닥까지 내려와 있었고 거래처 대표 20여 명이 로비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로비 정면에는 대형 화면이 설치되어 있었고 재혁은 그 앞에 서서 레이저 포인터를 손에 쥔 채 발표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빌딩의 시가는 현재 700억 원입니다. 제가 17년간 이 자리에서 사업을 키워왔고 향후 이 빌딩을 기반으로 유통과 물류를 결합한 신사업을 런칭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제 파트너로서 가장 먼저 이 기회에 함께 하시게 됩니다. 재혁의 목소리는 로비 전체를 울릴 만큼 자신만만했어요. 새 양복의 어깨가 형광등 아래에서 번들거렸고 구두는 거울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래처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넘기고 있었죠. 재혁의 인생에서 가장 높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빌딩 정문 밖에서 그 장면을 유리문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오른쪽에는 수빈이가, 왼쪽에는 종렬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종렬 아저씨의 서류 가방에는 4건의 서류가 들어 있었고 수빈이의 가방에는 녹음 파일이 저장된 태블릿이 들어 있었죠. 저는 코트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빌딩 등기부등본의 모서리를 만졌습니다. 이 건물의 주인 이름이 적힌 종이, 그 이름은 오재혁이 아니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유리문을 밀었어요. 재혁이 화면 속 그래프를 가리키며 내년 예상 매출 300억이라고 말하는 순간 로비 정면으로 세 사람의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재혁의 시선이 화면에서 떨어져 정문 쪽으로 돌아갔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재혁의 입이 열린 채 멈췄죠. 레이저 포인터를 쥔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뭐야, 왜 여기 와? 재혁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마이크가 그 소리를 로비 전체에 퍼뜨렸어요. 거래처 대표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로비 중앙까지 걸어가 재혁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내 재혁이 서 있는 발표대 위에 펼쳤어요. 여기 계신 분들께 한 가지 확인해 드릴 게 있습니다. 이 빌딩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기부등본 위에 찍힌 이름, 한서진. 재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빌딩은 아버지 한태수 회장이 돌아가시기 2주 전 저에게 생전 증여로 소유권을 이전하셨습니다. 등기부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이 빌딩의 법적 소유자는 접니다. 로비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거래처 대표들이 서류를 넘기던 손이 멈추고 커피잔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아지는 소리만 들렸어요. 재혁이 이를 갈았습니다. 이건 사기야. 장인어른이 병상에서 정신도 못 차리는 상태였잖아. 그 상태에서 억지로 서명시킨 거 아니냐? 재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버지의 의사 능력을 문제 삼는 것. 종렬 아저씨와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종렬 아저씨에게 눈짓했어요. 종렬 아저씨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발표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에 두 가지가 나란히 떴죠. 왼쪽은 담당 주치의가 작성한 의사능력 소견서, 환자 한태수, 증여 서명 당일 인지 기능 및 판단 능력 정상 범위, 자발적 의사표현 확인. 오른쪽은 공증 사무실에서 촬영한 7분짜리 영상이었습니다. 종렬 아저씨가 영상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영상 속에서 아버지가 펜을 드셨습니다. 약해지신 손으로 펜을 쥐고 서명 한 글자를 쓸 때마다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셨지만 눈빛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서명을 마치신 뒤 카메라를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빌딩은 내 딸 한서진에게 준다. 내 의지로 준다. 로비의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음성이 20여 명의 거래처 대표들 사이를 지나가는 동안 재혁의 얼굴은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 힘을 쥐어짜 남기신 이 영상이 재혁의 유일한 반박 근거를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종렬 아저씨가 앞으로 나서며 서류 2장을 재혁 앞에 내려놓았어요. 오재혁 씨 사문서 위조 고발장과 빌딩명도 통보서입니다. 고발장은 오재혁 씨와 공모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재혁의 눈이 공모자라는 단어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한 대로의 행동을 했어요.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정미경에게 전화를 건 겁니다. 누나, 빨리 빌딩으로 와. 지금 큰일 났어. 저는 재혁의 통화를 막지 않았습니다. 막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함정의 문은 두 사람이 모두 들어왔을 때 닫아야 했으니까요. 30분 뒤 로비 유리문이 열리며 정미경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이 가쁜 채 재혁에게 달려가며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지만 로비를 가득 채운 거래처 대표들의 시선을 느끼자 걸음이 느려졌어요. 정미경의 눈이 발표대 위에 등기부등본과 고발장을 훑는 것이 보였습니다. 2주 전 제 소파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빨리 합의하는 게 서진 씨한테도 좋아라고 말하던 그 여자의 얼굴이 지금은 대리석보다 하얗게 질려 있었죠. 저는 기다렸습니다. 정미경이 재혁 옆에 완전히 선 것을 확인한 뒤 수빈이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빈이가 태블릿을 조작하여 2개의 음성 파일을 로비 스피커에 연결했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가 남긴 녹취록. 재혁의 목소리가 로비를 채웠습니다. 장인이 병원에 있는 동안 서류 처리 끝내야 해. 도장은 내가 구했어. 등기 7번무사는 누나가 알아봐. 두 번째, 수빈이가 카페에서 녹음한 정미경의 목소리. 그건 고모가 알아서 다 해놨어. 법무사도 구해놨고 내 엄마 도장만 찍으면 끝이야. 녹취록 속 누나의 목소리와 카페에서 녹음된 정미경의 목소리. 2개의 음성이 로비 안에서 겹쳐 울렸습니다. 같은 사람이었어요. 음성 감정 98% 일치. 과학이 증명한 사실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귀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미경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미경 씨 4년 전 부동산 사기로 집행유예 2년 받으신 거 맞으시죠? 그리고 재혁 씨 법인에 2억 원을 투자해서 빌딩 지분이 넘어오면 30억 원을 배당받기로 약정서까지 쓰셨더라고요.
정미경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뭐 중재자라고 하셨죠? 제 소파에 앉아서 제 역시 조건이 합리적이라고, 빨리 합의하는 게 저한테도 좋다고, 그때 소파 팔걸이를 톡톡 두드리고 계셨잖아요. 그게 중재가 아니라 30억을 세는 거였다는 걸 이제 알겠더라고요. 거래처 대표 한 명이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제역의 최대 거래처인 대성유통의 김 대표였어요. 오 사장, 이게 사실이야? 장인어른 빌딩 지분을 위조해서 빼돌렸다는 거야? 제역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 대표 옆에 앉아있던 사모물산 박 대표도 자리에서 일어났죠. 이런 사람하고는 사업 못합니다. 오늘자로 거래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의 선언이 떨어지자 나머지 거래처 대표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서류를 챙기는 소리, 의자를 밀고 일어서는 소리가 로비를 채웠습니다. 5분 전까지 제역의 발표에 박수를 치던 20여 명의 얼굴에서 존경은 사라지고 경멸과 당혹이 번지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수빈이가 챕터 4에서 발견한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정미경 명의의 별도 부동산 컨설팅 법인, 정미부동산 컨설팅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금융기관 대출 타진 기록이었어요. 제 역시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정미경 씨가 당신 법인과 별도로 자기 이름의 부동산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제역의 고개가 정미경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 법인이 당신 법인과는 아무 관계도 없이 이 빌딩 바로 옆 토지의 매입 자금을 은행에 타진한 기록이 있어요. 당신을 이용해서 빌딩을 빼돌린 다음에 자기 법인으로 옆 땅까지 사서 독자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당신 지분까지 나중에 삼킬 계획이었을 수도 있죠. 제역이 천천히 정미경을 돌아보았습니다. 누나,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빌딩 따면 둘이 나누기로 했잖아. 옆 땅은 뭔데?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잖아. 정미경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정미경의 눈동자가 좌우로 빠르게 흔들리고 있었죠. 도망칠 말을 찾고 있었지만 서류와 기록이 출구를 전부 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역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제역 씨, 아버지 장례식에서 던진 이혼 서류 있잖아. 그 서류 누가 써줬어요? 제역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지만 시선이 정미경에게로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 시선의 방향이 답이었습니다. 이혼 서류 작성부터 장례식 날 빈소에서 들이미는 타이밍까지, 빌딩 지분 위조 설계부터 법무자 섭외까지 전부 정미경 씨가 짠 거였어요. 당신은 누나가 써준 대본을 읽었을 뿐이죠. 저는 코트 안주머니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빈소에서 접어넣은 뒤로 23일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그 종이를 제역 앞에 내밀었어요. 당신이 원하던 정리 하나도 빠짐없이 해드릴게요. 이혼 서류는 제가 도장 찍어서 돌려드리겠습니다. 대신 이 빌딩에서 당신이 밟고 있는 이 바닥은 제 거예요. 내일부터 명도 절차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문서 위조건은 검찰이 판단하겠죠. 제역의 무릎이 접혔습니다. 새 양복의 무릎이 로비 대리석 바닥에 닿았어요. 1시간 전 이 바닥 위에 자신만만하게 서 있던 남자가 같은 바닥 위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현수막에 새로운 도약이라는 글자가 제역의 머리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죠. 정미경이 가방을 움켜쥐고 뒷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로비 뒷문 앞에는 이미 2명의 경찰관이 서 있었어요. 종렬 아저씨가 설명회 시작 전에 미리 연락해 둔 것이었습니다. 정미경 씨, 오재혁 씨, 사문서 위조 및 공모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경찰관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정미경의 하이힐이 대리석 위에서 삐걱거리며 멈췄어요. 재혁은 바닥에 앉은 채 누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정미경은 동생을 내려다보았죠. 한때 서로를 믿고 빌딩을 삼키려 했던 두 사람이 로비 한가운데서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안에 신뢰는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재혁의 입에서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났어요. 누나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는 누나 말만 믿었잖아. 누나가 다 해준다고 했잖아. 정미경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생의 눈을 피해 천장을 올려다보는 정미경의 턱이 떨리고 있었어요. 대답 대신 침묵을 선택한 거였죠. 그 침묵이 어떤 변명보다 정직한 자백이었습니다. 거래처 대표들이 하나둘 로비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재혁과 악수를 하고 명함을 나누던 사람들이 재혁의 옆을 지나가며 시선조차 주지 않았어요. 새로운 도약이라 적힌 현수막 아래 빈 의자만 줄지어 남았습니다. 수빈이가 제 옆으로 왔어요. 아무 말 없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수빈이의 손을 잡고 로비 벽면에 걸린 빌딩 명패를 올려다보았어요. 아버지의 이름은 아직 거기에 없었지만 곧 새겨질 겁니다. 아버지가 병상에서 떨리는 손으로 남긴 수첩 한 줄, 편지 한 장, 녹취록 3건, 공증 영상 한 편. 그 모든 것이 오늘 이 로비에서 작동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방패가 칼이 된 순간이었어요. 저는 수빈이와 나란히 빌딩 정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재혁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지만 제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빈소에서 맡았던 국화향과 향 연기 냄새가 아니라 맑고 서늘한 겨울 공기였죠. 23일 만에 처음으로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설명의 다음 날부터 재혁의 세계는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는 거래처였어요. 설명회 현장에 있던 20여 명의 대표 중 12곳이 일주일 안에 공식 거래 중단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대성유통 김 대표는 거래 중단 서한에 신뢰를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한 줄만 적었다고 종렬 아저씨가 전해주었죠. 사모물산 박 대표는 재혁에게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17년간 재혁이 쌓아 올린 거래 관계가 로비에서 울려 퍼진 녹취록 한 건에 일주일 만에 증발한 겁니다. 두 번째 도미노는 직원들이었어요. 거래처가 끊기자 재혁 회사의 매출이 즉시 멈추었고 직원 30여 명에게 줄 월급이 막혔습니다. 경비원 박 씨가 전해준 바로는 재혁의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큰 소리로 항의하는 소리가 복도까지 울렸다고 했어요. 한 주가 채 지나기 전에 핵심 인력 8명이 사직서를 냈고 남은 직원들도 매일 아침 빈자리만 늘어나는 사무실에서 불안한 얼굴로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도미노는 제가 직접 넘겼습니다. 저는 빌딩 소유자 자격으로 재혁의 3개층 사무실에 대해 무상임대 계약 해지를 공식 통보했어요. 법정명도 기한은 한 달. 동시에 종렬 아저씨를 통해 재혁이 17년간 무상으로 사용한 3개층의 임대료 환산액 28억 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28억 원. 재혁이 아버지의 호의를 숫자로 환산하면 그 금액이었습니다. 사위가 잘 되는 게 딸이 잘 되는 거라며 내어주셨던 아버지의 마음에 재혁은 17년간 한 번도 값을 치르지 않았으니까요. 명도 통보가 나간 지 3일째 되던 아침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강말순이 서 있었어요. 열흘 전만 해도 밀어붙이면 된다고 재혁에게 전화하던 그 목소리의 주인이 현관 앞에서 양손을 비비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엄마가 잘못했다. 재혁이를 한 번만 살려줘. 응?
강말순의 눈 밑에 검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잠을 못 잔 사람의 얼굴이었죠. 하지만 저는 강말순의 손을 보았습니다. 비비고 있는 양손의 손가락 사이로 빌딩 근처 부동산 가게 명함이 끼어 있는 것이 보였거든요. 살려달라고 찾아오면서도 빌딩 근처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고 온 거였습니다. 어머님 장례식 날 빈소에서 아버지 영정 앞에 서서 빌딩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신 분도 어머님이셨죠. 그리고 49제도 안 지나서 친정집 비밀번호 달라고 하신 것도 어머님이셨고요. 강말순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거 어머님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신 슬픔도 채 삼키기 전에 빌딩 이야기를 들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와서 엄마가 잘못했다고요? 서진아, 내가 그때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으셨던 게 아니라 그게 어머님의 정신이셨던 거예요. 재혁 씨가 어디서 그 배짱을 배웠는지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강말순의 무릎이 흔들렸어요. 현관벽에 손을 짚었지만 저는 손 하나 내밀지 않았습니다. 동정은 장례식 날 빈소에서 끝났거든요. 문을 닫기 전에 한마디만 더 했어요. 어머님, 부동산 명함은 주머니에 넣고 가세요. 보기 좋지 않으니까. 강말순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복도에서 강말순의 발소리가 질질 끌리듯 멀어져 갔어요. 강말순이 다녀간 다음 날 재혁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재혁은 거실로 밀고 들어왔어요. 설명회 때 입었던 새 양복이 아니라 후줄근한 점퍼를 걸치고 있었고 면도를 하지 않은 턱에 수염이 까슬까슬하게 자라 있었죠. 열흘 전 거울 앞에서 소매를 잡아당기며 웃던 남자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재혁은 3단계를 거쳤어요. 첫 번째는 부정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짜놓은 사기야. 장인어른이 나한테 구두로 약속했어. 이 빌딩 3개층은 내 거라고. 법적으로 따지면 나한테도 권리가 있다고. 아버지가 구두로 약속하셨다고요. 아버지가 병원 침대에서 사위에게 도장을 도둑맞으면서도 딸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신 그 시간 동안 재혁은 그 약속이 진짜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믿고 싶었겠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가치가 없는 말이었으니까요. 두 번째는 애원이었어요. 부정이 통하지 않자 재혁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서진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3개층 다 내놓을게. 한 층만 남겨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직원들 월급도 밀려 있고 거래처도 다시 잡을 수 있거든. 한 층이면 돼. 3개층을 달라던 사람이 한 층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50억을 요구하던 입이 한 층만을 빌고 있었어요. 재혁의 눈에 물기가 번졌지만 저는 그 눈물의 성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안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죠. 잃는 것이 무서운 사람의 눈물이지 잘못한 것이 미안한 사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3번째는 협박이었어요. 애원이 통하지 않자 재혁의 눈에서 물기가 마르고 핏줄이 올라왔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청구할 거야. 17년 동안 이 빌딩에서 사업한 건 부부 공동 노력이야. 법원에서 따지면 내 몫이 있다고. 변호사 붙여서 끝까지 가보자.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재산분할? 그 빌딩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증여하신 제 특유 재산이야.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니거든. 그리고 사문서 위조한 사람이 재산분할을 청구해. 유책 배우자가. 재혁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자기가 던진 칼이 자기 발등에 꽂힌 표정이었어요. 당신이 아버지 장례식에서 이혼 서류를 던진 건 당신 선택이었어. 그 선택의 값을 지금 치르는 거야.
저는 종렬 아저씨를 통해 재혁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반소를 즉시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28억 원에 더해 사문서 위조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기로 했죠. 재혁이 법으로 따지자고 한 이상 법이 답해줄 겁니다. 재혁이 떠난 뒤 거실 소파에 재혁이 앉았던 자리가 움푹 패여 있었어요. 후줄근한 점퍼에서 떨어진 보풀 한 조각이 쿠션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17년 동안 이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이혼 조건을 내밀던 남자가 남기고 간 것은 보풀 한 조각뿐이었어요. 한편 수사가 진행되면서 정미경의 입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종렬 아저씨가 전해준 바로는 정미경이 자기 혐의를 줄이기 위해 재혁의 범행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했어요. 재혁이 장인의 도장을 병실에서 훔친 날짜와 시간, 간병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한 방법, 위조 서류를 만든 법무사의 이름과 사무실 위치까지 피를 나눈 남매가 수사실 안에서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정미경이 재혁을 전부 팔았다. 도장 훔친 경위, 법무사 접선 장소, 위조 서류 전달 일시까지 다 풀었어. 재혁이 거기에 반박하니까 이번엔 재혁이 정미경의 별도법인 건을 진술하더라. 서로를 살리려는 게 아니라 상대를 끌어내리려고 싸우는 거지. 한때 빌딩을 함께 삼키려 했던 남매가 이제는 감방을 피하기 위해 서로의 살점을 뜯고 있었어요. 독사가 꼬리를 삼키더니 결국 제 몸을 소화시키고 있는 꼴이었죠. 정미경의 진술로 법무사의 신원까지 특정되면서 수사는 빠르게 확장되었습니다. 위조 서류를 만든 법무사가 검찰에 소환되었고 이 사건이 단순한 가정 분쟁이 아니라 조직적 사문서 위조 사건으로 격상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3주 뒤 수빈이가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아버지 재혁을 만나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수빈이에게는 수빈이만의 매듭이 있었으니까요. 면회에서 돌아온 수빈이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고 온 것과 울다 만 것은 다르더군요. 수빈이의 눈에는 눈물 자국과 함께 무언가를 내려놓은 사람 특유의 고요함이 깔려 있었어요. 뭐라고 했어? 아빠한테 말했어. 아빠가 할아버지 장례식에서 한 일을 나는 평생 잊지 않을 거야. 그것만 말하고 나왔어. 아빠가 뭐래? 아무 말도 못했어. 면회실 유리 너머로 아빠 손이 보였는데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고 있었어. 할 말을 찾고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먼저 일어났거든. 재혁이 할 말을 찾지 못한 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말로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수빈이의 뒷모습을 보며 재혁은 자기가 잃은 것의 진짜 크기를 비로소 알았겠죠. 빌딩 3개층이 아니라 딸이 돌아서는 뒷모습이 진짜 대가였다는 것을. 명도 기한 한 달이 되는 날 법원 집행관 3명이 빌딩에 도착했습니다. 재혁의 사무실 3개층에서 집기와 서류가 하나씩 옮겨지기 시작했어요. 책상, 의자, 컴퓨터, 액자, 화분. 17년 동안 3개층에 채워 넣었던 것들이 빌딩 밖 트럭 위에 쌓여갔습니다. 빌딩 세입자들이 창문 너머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고 인근 상가의 사람들이 길가에 모여 수군거렸죠. 마지막으로 나온 것은 재혁의 이름이 새겨진 대표이사 명패였어요. 집행관이 명패를 트럭 짐칸에 올려놓는 순간 재혁이 빌딩에서 누렸던 17년이 그 작은 금속판 위에 압축되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시각 저는 아버지의 친정집 마당에 있었어요. 수빈이와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아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국화를 심고 있었습니다. 빈소에서 말라가던 국화가 아니라 새로 사온 국화 모종이었죠. 수빈이가 흙을 파고 제가 모종을 넣고 수빈이가 물을 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모녀가 나란히 흙을 만지는 시간이 23일간의 전쟁 끝에 찾아온 첫 번째 평화였어요. 빌딩에서는 제역의 간판이 내려지고 제가 직접 선정한 새 세입자의 입주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사 인부들의 망치 소리가 빌딩에 울려 퍼지고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그 소리 대신 마당 흙 위에 물이 스며드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제역은 빌딩에서 나온 뒤 어머니 강말순의 18평 원룸으로 들어갔어요. 700억짜리 빌딩 3개 층에서 18평 원룸으로. 정미경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제역의 법인은 거래처 이탈과 자금 경색으로 폐업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연 매출 200억이던 회사의 마지막 서류는 폐업 신고서 한 장이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사이 빌딩도 계절을 바꾸었어요. 제역의 간판이 내려간 3개 층에는 새 세입자들이 들어왔고 로비에 걸려있던 새로운 도약 현수막가 있던 자리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걸렸습니다. 사진 아래에 제가 직접 주문한 동판 명패가 나란히 놓였죠. 태수빌딩. 아버지가 빈손으로 시작해서 40년에 걸쳐 세운 이 건물에 처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실 때 한 번도 빌딩에 자기 이름을 넣지 않으셨어요. 건물에 사람 이름 붙이는 건 좀 쑥스럽지 않냐고 하시며 웃으셨던 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이 빌딩이 누가 세운 건물인지 로비를 지나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양동이 5개를 놓고 새는 천장 아래에서 잠을 잤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여기 있어야 했어요. 명패 제막식 날 수빈이가 꽃다발을 안고 빌딩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종렬 아저씨도 왔어요. 빌딩 세입자 대표 몇 분과 아버지를 기억하는 오래된 거래처 분들이 자리를 채웠죠. 많은 사람이 오지는 않았지만 온 사람들은 모두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수빈이가 명패 위에 꽃다발을 올려놓으며 할아버지, 빌딩 이름 이쁘지? 라고 속삭였어요. 23살 아이의 속삭임이 로비 천장까지 올라가 아버지에게 닿았을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제막식이 끝난 뒤 종렬 아저씨가 수빈이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어요. 수빈아, 내 할아버지가 사람 보는 눈이 있으셨어. 딸도 손녀도 믿을 만한 사람을 남기셨다. 수빈이가 코끝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종렬 아저씨는 평소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명패를 올려다보는 눈의 물기가 비친 것을 저는 보았어요. 30년 지기의 이름이 동판에 새겨져 있으니까요. 수빈이는 이번 일을 계기로 부동산 법률 전문가의 길을 결심했습니다. 종렬 아저씨의 사무실에서 정식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수빈이가 첫 출근하는 날 종렬 아저씨의 사무실 책상 위에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와 종렬 아저씨가 젊은 시절 빌딩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수빈이가 그 사진을 보고 할아버지 진짜 잘생기셨다라고 했더니 종렬 아저씨가 생전 처음 소리 내어 웃었다고 해요. 한편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제역의 이혼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되었어요. 빌딩은 아버지의 생전 증여로 제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분할 대상이 아니었고 제역의 사문서 위조와 배임 행위가 유책 사유로 인정되어 제역이 오히려 저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역이 빈소에서 내밀었던 이혼 서류가 석 달 뒤 제역 자신의 발목을 잡은 겁니다. 정미경은 사문서 위조 공모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제역은 같은 혐의에 장인의 인감 절취까지 추가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수감되는 제역의 뒷모습을 저는 보지 않았어요.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제역이 아버지의 빈소에서 이혼 서류를 던진 날로부터
정확히 5달. 아버지의 수첩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법정의 판결문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재혁의 어머니 강말수는 아들의 수감 소식을 듣고 제게 마지막 전화를 걸어왔어요. 서진아, 우리 재혁이가 잘못했다. 엄마가 빌게. 용서해줘. 응? 전화기 너머로 강말순의 콧물 섞인 울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장례식 날 아버지 영정 앞에서 빌딩 이야기를 꺼내신 분도 어머님이셨죠. 49제 전에 친정집 비밀번호를 달라고 하신 것도 어머님이셨고요. 그리고 밀어붙이면 된다고 재혁 씨한테 전화하신 것도요.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지 마세요, 어머님. 용서는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스스로 찾으셔야 하는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것이 강말순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서재를 정리하던 날 발견한 아버지의 앨범을 저는 빌딩 관리실 금고에 넣었습니다. 등기부등본보다 이 앨범이 더 무거웠어요. 등기부등본은 빌딩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증명하지만 이 앨범은 이 빌딩이 어떤 마음으로 세워졌는지를 증명하니까요. 제 결혼식 사진, 수빈이의 돌잔치 사진, 빌딩 준공식 사진, 가족과 빌딩이 한 장 한 장 번갈아 나오는 이 앨범이 아버지가 남기신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어느 오후 저는 빌딩 옥상에 올라갔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즐겨 오르시던 곳이라고 종렬 아저씨가 알려주셨거든요. 옥상 한 구석에 녹이 쓴 접이식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앉으시던 의자였겠죠. 저는 그 의자에 앉지 않았어요. 대신 그 옆에 서서 아버지가 보셨을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빌딩 아래로 도시가 펼쳐져 있었고 저 멀리 아버지가 사시던 양옥집 지붕이 보였어요. 바람이 코트 자락을 흔들었지만 차갑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빌딩 이름 지었어요. 태수 빌딩이요. 쑥스러우시죠? 그래도 아버지 이름이니까요.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살아계실 때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어요. 아버지가 병원에서 혼자 증거를 모으셨다는 거, 편지를 쓰셨다는 거, 종렬 아저씨한테 금고를 맡기셨다는 거, 다 알고 나니까 더 미안해요. 아버지 옆에 제가 있었어야 했는데, 남편 말만 믿고 아버지한테 가지 못한 날들이 지금은 가시처럼 박혀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 눈물이 옆으로 흘렀어요. 그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수빈이가 옥상 문을 열고 올라오고 있었어요. 수빈이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서더니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가 해주지 못한 것을 손녀가 대신 해주고 있었죠. 저는 수빈이의 손 위에 제 손을 포겠습니다. 할아버지의 딸과 할아버지의 손녀가 할아버지의 빌딩 옥상에서 같은 풍경을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 자리에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한편 그 시각 재혁이 수감된 교도소의 면회실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강말수는 18평 원룸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며 지냈고 정미경은 여자 교도소에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죠. 재혁이 빌딩 로비에서 20여 명의 거래처 앞에 서서 이 빌딩은 곧 제 겁니다라고 큰 소리치던 날이 반년도 되지 않은 과거였지만 이미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저는 빌딩 1층에 아버지가 생전에 꿈꾸셨던 지역 주민 무료 건강검진 센터를 유치하기로 결정했어요. 아버지는 빌딩을 세우고 난 뒤 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돈만 벌면 뭐하냐? 이 건물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어야지. 그 말씀을 종렬 아저씨에게서 전해 듣고 저는 빌딩의 첫 번째 새 사업으로 건강검진 센터를 택했습니다. 수익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에 걸맞은 공간으로 첫 발을 내딛는 거였죠.
계절이 완전히 바뀐 어느 아침, 저는 빌딩 정문 앞에 섰습니다. 코트 주머니 안에는 더 이상 이혼 서류가 없었어요. 대신 아버지의 수첩이 들어 있었죠. 마지막 페이지에 떨리는 글씨, 종렬이에게 전화해라. 그 한 줄에서 시작된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아버지가 딸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태수빌딩이라 쓰인 명패를 올려다보았어요. 동판에 새긴 아버지의 이름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빌딩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버지의 빌딩이 아니라 이제는 제 빌딩이기도 한 이 건물의 주인으로서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누군가의 호의를 17년간 당연하게 먹고도 배가 고파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호의의 주인이 눈을 감자 호의가 아니라 건물 자체를 삼키려 했죠. 공짜 점심은 있어도 공짜 빌딩은 없습니다. 빌딩은 벽돌이 아니라 사람의 땀으로 세워지고 서류가 아니라 진심으로 지켜집니다. 아무리 교묘한 서류를 위조해도 40년간 흘린 땀의 무게를 이길 수는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효도하는 척하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재산부터 따지는 사람들. 생전 증여를 해놓지 않으면 자녀들 사이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사이나 며느리가 끼어들어 가족이 산산조각 나는 경우도 적지 않죠. 오늘 이야기에서 아버지 한태수 회장이 미리 생전 증여를 하고 공직 영상까지 남겨두신 것처럼 살아계실 때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해 두시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 주세요. 호의를 베풀 때는 마음만 주지 말고 기록도 함께 남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말로 전하되 재산은 서류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누군가의 욕심에 먹히지 않으니까요.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시원했던 장면은 어디였나요? 빌딩 로비에서 등기부를 펼치던 순간인지, 부동산 명함을 들킨 시어머니의 얼굴인지, 아니면 아버지의 영상 속 목소리가 울려 퍼지던 그 순간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상속 문제로 가족 사이가 멀어진 이야기든 미리 준비해서 탈 없이 넘긴 이야기든 여러분의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이 또 다른 사이다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뵐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